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도 스위스 은행가가 가르쳐주는 돈의 원리에 대해서 세 번째 영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편에서 제가 2장 과욕에 대하여 욕심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라는 부분을 좀 읽어드렸는데, 이 편 너무 사담 많이 해서 오늘 사담 안 할 거냐? 바로 읽어 드릴 건데 중간중간에 사담을 좀 섞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신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일련의 행운들은 지극히 단기적이며 이익이 터무니없이 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간혹 그런 일련의 행운이 거대한 승리를 몰고 올 때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러나 행운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당신은 아직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상태이며 계속할지 그만둘지를 결정해야 하는 긴박함에 쫓기는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몇 번의 행운에 개의치 말고 평소에 달성하던 평범한 이익만을 목표로 삼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내가 아마존 장기 투자해가지고 조인 대표님 말대로 장기 투자해가지고 지금 대박 나는데, 그러니까 올해 초에 저는 팔아버렸지만 제가 1800달러 때 1월 달에 샀어요. 그러다가 5월 초인가 4월 말 5월 초 정도 그게 아마존이 2100달러 했을 때 제가 매도를 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했는데 지금 3500? 350이 됐죠. 거의 2배가 됐죠. 그래서 그냥 그거 가지고 딴짓 안 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엄청나게 부자가 지금 됐을 텐데 어려워요. 이 사람은 적당히, 이제 저는 그때만 210, 2100, 그러니까 1800에서 2100, 그러니까 우리 돈을 따지면 180만원에서 210만원, 30만원 더 이득 봤었을 때 충분히 이득을 봤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 재원으로 다른 걸 투자하고 더 늘려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놔두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는 뭐가 옳다? 예, 우량한 성장주는 무조건 옳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끊임없이 성장할 것, 영업이익이 적자가 아니고 끊임없이 성장할 것, 자기 자본 유보율이 상당히 높을 것. 미국 주식을 따지면 배당률을 계속 배당 컷하지 않고 배당을 계속 유지할 것. 뭐 어떤 책에서는 현명한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 10년 이상인가 그렇게 여러 가지 극한의 조건을 걸기도 하죠. 이런 네 가지, 최소 이 네 가지 조건을 유지할 경우에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조건은 아마 다 충족했을 거예요. 물론 1분기 때는 어닝 쇼크가 일단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워낙 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한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 비용이 많다라고 보고 사람들이 돈이 계속 끊임없이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3,500이에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딱 보면은 여기서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저처럼 1월달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니면 뭐 작년에 투자하셔가지고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라고 하신 분들도 만스닥인데 여기서 멈춰야 되나? 역시 욕심 버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그 시점은 알려주진 않지만 이게 과욕이다 싶을 때면 좀 접을 필요도 있다라고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량한 성장주가 확실하다 그러면은 굳이 폭락 직전에 팔면 베스트겠지만 그 폭락이 언제 오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피터 린츠도 알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다만 여기서 제가 이 스위스 은행가 이분 성함이 막스 귄터인데 이 분의 조언이 정말 어드바이스가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일반 우량주, 성장주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 우리가 정통적으로 생각하는 우량주들 있잖아요. 코카콜라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그 다음에 디즈니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JP 모건이라든지 뭐 AT&T라든지 지금 많이 이런 누가 봐도 이거 미래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한다 라고 보이지는 않는 종목들이잖아요. 이미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고, 그러니까 그 워낙 유명한 얘기지만 오런 버핏이 이미 전 세계로 가기 전에 전 세계 인구가 코카콜라의 먹는 모습을 상상해 봤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 용어로 추상화하던 개념화된 용어를 하면 확장성이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죠. 확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대주주장 제가 인용을 많이 하는 대주주장이 넷플릭스가 미국에서만 서비스가 됐었을 때 이건 전 세계에 확장이 된다면 나까지 보는 시점이 오면은 나까지 한국에 지사가 생기고 고유하게 공식적으로 서비스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은 그분은 이제 VPN이나 우회적으로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한국판 필요 없이 한국어 자막 필요 없이도 볼 수가 있었던 시절이었죠. 그런 확장성이 이퀄 성장성이죠. 이런 게 담보가 된다면은 거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는 게 맞고 변동성 견뎌내고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본인이 확고한 의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웬만한 일반적인 우량주, 성장성은 둔해진 일반적인 우량주들, AT&T, JP 모건 이런 것들은 적당한 시점에 매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고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무조건 이거에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평범한 이익이라면 당신이 싱겁게 발을 빼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평범한 이익이라면 당신이 싱겁게 발을 빼도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제가 계속해서 뭐 삼성전자 1% 수익 벌기, 사실 욕심만 안 내면 아직도 삼성전자로 1% 수익 내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현대자동차로 1% 수익 내기를 평범하게 낼 수 있어요. 솔직히 전 솔직히 현대자동차로도 맨날 1%만 먹고 10만원씩 먹고 그냥 빠질래 라고 해도 지금 사셔도 돼요. 월요일날 사셔가지고 한 이틀 가지고 계시면은, 아니 일주일 가지고 계시면은 1% 정도 먹을 수 있어요. 평범한 이익이에요. 그거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평범한 이익을 계속 만족하면서 단타하지 말라고 하지만 평범한 이익을 계속해서 조금씩 뭐 일주일에 난 10만원씩 벌 거야 라는 이제 그 큰 욕심 안 버리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하루에 3% 하루에 그냥 빼고 3% 오른 날도 있고 30만원 벌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투자 매매 기법을 했다 그러면은 소소하게 돈을 잃지 않고 소소하게 계속해서 매달 뭐 한 50만원씩, 그 다음에 운이 좋은 달은 100만원씩 적립해 가면서 연간으로 따지면 50만원 곱하기 12를 하면 연간 600만원 벌고, 그 다음에 운이 좋은 달이 계속 된다 그러면 연간 1000만원 정도, 1200만원 정도 버는 잃지 않고 기법을 계속 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과욕을 부리지 않았다고 하면. 이건 좀 세게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탐욕에 눈이 몰아서 테마주에 손이 가서 물리기도 하고, 야 SK바이오팜 봐 미쳤어 하면서 또 뭐 거기 사내 직원들은 뭐 스탁 옵션 때문에 한 벌써 20억 자산가가 됐다는데 배 아파 라고 이런 거에 눈이 뒤집히면 그게 바로 로또 맞은 거잖아요. 로또 60억짜리 부러워하지만 그건 진짜 몇백만 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스위스 은행가가 알려주는 지혜, 인생의 지혜, 중용, 절제하고 과욕을 부리지 않고 웬만한 데서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오히려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 과욕은 어디서 부리라? 네, 우량 성장주예요. 만약에 지금에 와서 넷플릭스가 전 세계 확대했으니까 지금 성장세가 장난 아닌데, 또 코로나라는 변수가 오히려 넷플릭스의 성장세를 도와줬죠. 지금에 와서 보면 넷플릭스가 계속 장투할 거라고 했지만, 사실 대리국장님도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만 미국의 서비스 때는 그 기업에 투자를 해놓고 특히 테슬라 얘기하는데 그게 커지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까지, 자기의 믿음이 현실화 될 때까지 그 변동성을 견뎌내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뭐 테슬라만 비단 봐도 지금 1500까지 지금 무섭긴 무서워요. 테슬라로 단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제도 7% 성장으로 마감했는데 이런 것만 봐도, 근데 그 중간에 변동성 얼마나 많았어요. 올해 초만 해도 3월 달만 해도 벌써 1월 달에 900까지 갔다가 3월에 360까지 꼬꾸라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700 갔다가 또 꼬꾸라졌다가 하다가 지금은 안 꺾이고 계속 추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 중간에 자기 믿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근데 그 믿음에 대한 대가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량 성장주에 돼요. 무조건 조건은 우량 성장주에 대해서 장기 투자할 수 있고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인내에 대한 보답이라면 과실이라 생각하면 되고, 그건 과욕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과욕이 아닌 것 같아요. 우량 성장주에 대한 믿음은 과욕을 빨리라 이게 역으로 해석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먹겠다라는 게 과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해석은 두 가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장기간에 걸친 큰 승리의 연속은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고 파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짧고 적당한 크기의 승리일수록 달성하기도 수월하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짧고 적당한 크기의 승리일수록 달성하기도 수월하다. 적절한 이익이 발생하면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내려와야 한다. 과욕에 지배되지 말아야 한다. 당초 원하는 이익이 발생하면 현금으로 받고 곧장 그곳을 뜨는 것이다. 다시 얘기할게요. 당초에 원하던 이익이 발생하면 현금으로 받고 곧장 그곳을 뜨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절한 이익을 발생하면, 그러니까 너무 스캐핑이라고 그러죠. 스캐퍼. 그러니까 초 단위로 매매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적절한 이익이 발생하면은 빨리 나오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스캐퍼 초단기 트레이딩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책도 자기가 목표했던 수치를 적당하게 달성하면은 나오란 얘기고, 제가 그 기존 영상 때 좀 읽어드렸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제가 무엇을 아끼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의 책을 한번 읽어드렸는데, 이 책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좋은 것 같아요. 결국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자기 목표치가 있다고 그랬는데 17장이 있거든요.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이 정도에 매도한다는 규칙을 정한다. 153페이지. 좀 다시 이거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JP 모건을 제가 이 편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JP 모건을 적당한 시점 기준치 정해놓고 매도를 했다면, 여기 나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일단은 적게 벌어보라고 권한다. 돈은 굴려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의 은행 금리가 형편없이 낮기 때문이다. 1%의 이자를 받아 언제 돈을 불리겠는가. 이 책이 언제 나왔냐. 2018년도에 나왔거든요. 2018년도에 1%의 예금 받아가지고, 금리 받아가지고, 언제 돈을 불리겠는가 하는 얘기죠. 그러나 어떤 연유인지 돈을 늘리거나 투자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적어도 8% 이익은 나야지. 그리고 상한가 한번 30% 받아야지. 15%는 돼야지. 15%는 돼야지.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솔직히 요새 네이버, 저점에서 샀으면은 지금 50% 이득인데,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이미 50% 초과 달성했죠. 거의 투배가 됐을걸요, 아마 15만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30만 초과했죠. 투배가 됐죠. 정확하게 투배가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4월 중순에 카카오를 샀을 때가 거의 17만원 수준, 15만 7천원이었나? 그 정도였거든요. 만약에 그거를 잘못 샀다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그때는 생각 못했죠. 30만원을 도래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그 중간에 변동성이 엄청났잖아요. 물론 꾸준히 오르긴 올랐는데 이걸 지금 팔아야 되는 생각을, 얼마나 수많은 악마의 유혹이 있었겠어요. 돌이켜 보니까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건 조심해요. 중간에 악마의 유혹이 많았고, 이런 책들을 읽으면 지금 매도해야지, 내가 과욕을 부리는 거야 라고 했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우량 성장주가 확실하면 계속 장기 보유하라. 자기 그 믿음이 있었어야 돼요. 네. 그건 과욕이 아닙니다. 절제지. 한 주부가 200만 원으로 2억 원을 만들었다는 소식에 솔깃해서 책을 읽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책 나간 많죠. 500만 원으로 50억, 500억 만든 자산가 얘기, 그런 주식 책도 엄청 많죠.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를 원하죠. 대박, 일확천금 이런 거. 당연히 그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없다.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없다. 엄청 중요해요. 다시,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없다. 주식 투자해서 스트레스 받아 어떡해. 짜증나.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금융소득을 우리가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존니 대표는 까긴 까잖아요. 불로소득이 아니다. 돈이 자수로 이야기하지만 이 노동의 노자는 사람이잖아요. 그 개념을 너무 너무 이렇게 약간 눈속임, 소피스트처럼 눈속임 논리를 하시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불로소득이 맞죠.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건데, 또 근데 그것도 또 맞는 게, 우리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 노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무직들은 정신적 노동자라고 하는데, 뭐 사실 기획서를 안 만든 것 뿐이지, 노심초사하면서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고 이런 게 노동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일도 없죠. 둘 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둘 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죠. 사람들 비위 맞춰야 되고, 상사분 비위 맞춰야 되고, 또 위에 계신 분들 아래 직원, 후배 직원 비위 맞춰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편하게 돈을 버는 일이 없어요. 근데 유난하게 주식시장에서는 대박 종목 찾아다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편하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안 하시잖아요. 저도 지금 재무제표 박 회계사의 완벽한 재무제표 활용법 읽고 있는데, 제가 1편인가 이거 올려드렸었나요? 기억이 없는데,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 못 올려드렸거든요. 읽었는데 제가 날라갔어요. 저장을 하다가. 그냥 30분 찍었는데 날라가서. 그 책 좀 읽고 있는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런 책들 읽으니까 재무제표에 대해서 그냥 현금이 많다고 해석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현금이 적어 보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원인의 회계 조작은 아니에요. 열린 회계 IFRS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서 열린 회계 기준 때문에 현금이 좀 많아 보이게끔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주의 깊게 보는 눈을 길러야 된다. 그 주의 깊게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저런 책들을 유심히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재무제표 활용법 책을 공부를 하고 그걸 읽어드릴게요. 그에 상응한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물론 돈은 많이 벌수록 기쁘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수익이 큰 곳에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 수익이 큰 곳에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래서 일단은 적게 보려고 권하고 있는 것이다. 4%도 6%도 좋다. 은행 예금 금리를 생각하면 그 몇 배에 해당하는 수익이다. 은행에 맡겨주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이 늘어난다. 그 점 머릿속에 단단히 집어넣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렇게 나는 0.5% 벌고 팔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은행 이자가 지금 0.5인가 1%인가 길 거예요. 1%예요, 금리가. 0.5나 1%를 언제 볼 수 있어요? 네, 1년 예금 연하야 1%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1,000만 원으로 하루에 1%를 볼 수 있으면, 아니면 일주일에 1%를 볼 수 있으면, 아니면 한 달에 길게 넉넉 잡아 한 달에 1%를 쭉 가지고 있다가 현대자동차에 내놨어요. 오르려 들어갔어. 근데 내려가. 한 달을 가지고 있으면 한 번 딱 기회 오거든요. 1% 딱 기회 와서 팔았어. 매도해가 10만 원 벌었어요. 이걸 벌기 위해서 내가.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은행에 맡겨놓으면은 1년 걸릴 것을 12배 이득을 얻은 거예요. 12분의 1의 기간 동안 단축해서 번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매도를 하고 또 떨어지기 좀 기다렸다가 다시 여요. 그 다음에 또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1% 얻으면 또 나와요. 이러면은 뭐죠? 은행에서 예금이 단순히 맡겼던 것보다 12배 빠르게 돈을 불리는 방법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 뭐죠? 은행에 돈을 맡기면 머리 쓸 일은 없죠. 근데 대신 돈을 1% 버는 거고, 별로 못 벌죠. 대신 이것 때문에 1% 벌려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 은행보다 12배 빨리 버는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트레스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금액이 작다라고 하신 분들, 그리고 나 그거 고작 1% 벌려고 스트레스 받아야 돼? 편하게 돈을 버는 일은 없고, 게다가 은행에 맡겨놓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돈이 늘어납니다. 이 점을 머릿속에 단단히 집어넣자라고, 이제 이 무엇을 아끼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에 라는 저자 사친 첫3라는 이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은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정통적인 기업의 종목에 투자할 경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코카콜라나 스타벅스, AT&T, JP모건, 이게 정통적인 기업이죠. 투자할 경우 10%, 20% 오르면 매도하기로 정해놨다. 물론 매도한 뒤에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때 자신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야 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10% 이익도 은행 예금 금리에 비하면 몇 배에 달하는 큰 액수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매도 기준을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10% 벌면
정통적인 기업에 10% 벌면 많이 벌었다. 이미 전 JP 모건으로 오늘 어젯밤에 10%를 달성을 했어요. 보면은 예, 제 손이 어제가 좀 다우가 좀 올랐죠. 그래서 JP 모건은 어제 제가 끙끙댔지만 오늘 당연히 5% 정도 많이 올라서 13.5%로 마감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통적 기업 13.5%면은 많이 벌었다. 그리고 AT&T는 8.89% 벌었기 때문에 난 10% 벌면서 매도할 거야 라고 했으면 사실 이 두 가지 조건은 두 개는 충족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런 기준치가 없죠. 그런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매도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성장주라 하면 또 달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쳐드리란 이 분도 정통적인 종목에 투자했을 경우 그 기준을 정해놨고, 내가 이제 테슬라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우량한 성장주에 내가 투자를 해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매도 기준이, 매도 비율이 좀 더 높아도 되겠죠. 성장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오래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과, 아니면은 20% 정도 성장하면 팔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1000만 원 내놨는데 200만 원 정도 벌고, 이 정도는 내가 욕심을 이 정도까지 벌었으면, 아니면 30% 정도까지 벌었으면 팔고, 일단은 저점을 기다리자. 시장은 영원하진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폭락장이 영원히 반복되거든요. 지금 폭락장이 코로나가 너무 폭락장이었지, 지금 버블이 너무 유동성의 힘으로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너무 버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책으로 돌아와서, 이 책 진도가 안 나가네. 워낙 근데 공감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공감을 많이 해서. 오히려 중간에 좀 글이 좀 있는데 조금 점프하고 소주제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조 원리 이익이 3 해서 이익을 얼마나 원하는지 사전에 결정해 두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조 원리 3의 목적은 가끔 이성을 마비시키는 곤란한 질문, 얼마면 충분한가에 대한 답을 내는 데 있다. 이 질문이 곤란한 이유는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우리가 지닌 과욕 때문이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다. 인간이란 그런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제2의 원리를 실천하기란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투기가 성공하여 재산이 불어나면 모든 포지션 가로 열고 투기의 대상 가로 닫고니 새로운 포지션처럼 느껴진다는 기묘한 사실이다. 좀 더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보자. 예를 들어 1000달러에서 1000달러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에서 금은 할 때 은혜 신용 거래에 투자를 한다고 하자. 당신의 예상에 적중하여 1년 후에, 1년 장기 나름 장기 투자했네요. 우리 초단타 스캘퍼나 단기 트레이더 하신 분한테, 특히 더 일반 개미 분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기간이죠. 1년 후에 2배가 됐네요. 2000달러가 됐다. 200만 원이죠. 돈을 2배로 늘린 것이다. 훌륭한 투자였다. 만약 이렇게 몇 년만 반복하면 금세 엉망창자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참 묘하게도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느끼지 못한다. 대신 자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이익을 얻게 된 것이라 느낀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저께인가 메디톡스로 60% 이익을 얻었어요. 1000만 원, 정확하게 1000 얼마를 넣어놨고, 근데 1000만 원 넣어놨다고 치면은 60% 딱 얻는 순간 진짜 한 이틀 만에 하루 상한가 딱 쳤고 30% 쳤고, 그 다음에 또 한 20% 또 올랐어요. 그래서 누적해서 60% 딱 오르니까 한 3일 만에 갑자기 계좌가 600만 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만해졌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한 달 동안 고생했거든요. 마음고생 한 달 반. 드디어 나에게도 좀 더 가겠다. 이건 투백짜리다. 40% 더 먹으면은, 그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순간 대단하지만 대단하다고 느끼잖아요. 왜? 내가 한 달 반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 만약에 근데 역으로 바꿔서 1년을 가지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보자 해서 1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60% 딱 올렸다고 해보세요. 3일 만에. 그러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이것 봐라. 그리고 나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돈은, 그 메디톡스 주식은, 종목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나요?
네가 1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60% 이익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지는 않았죠. 오히려 제가 물린 기간이 되게 길거든요. 오히려 20% 폭락했을 때 공포에 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아마 한 2주 만에, 아마 2주가 뭐야, 2주 만에 볼까요? 20% 폭락한 날이 언제냐면, 잠깐 기다려 주시면, 잠깐, 네. 일자를 보면은 20% 폭락한 날이 언제였냐면, 정확하게 6월 18일입니다. 그래도 한 달 정도 지났네요. 한 달. 저는 한 달 반이고. 그 전에 샀기 때문에, 정말 미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6월 초에, 진짜 한 달 반 딱 걸렸네. 6월 초에 샀어요. 17만원 이때 할 때. 17만원 때 사가지고, 지금 버텨가지고, 제가 언제 팔았냐. 네, 거의 20만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갔었냐? 네, 25만원까지 갔어요. 거의 투백까지 아닌데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그 기간을 버텼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한 달 반을 건졌고,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한 달 딱만 건졌어요. 20% 공포에 사가지고. 근데 이제 그 메이트옵션 종목이 저나 한 달 반을 건졌던 저는 더 견뎠죠. 공포도 견뎌내고. 한 달을 견뎠던 분들한테 너 정말 잘했어. 너의 인내심 보상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얘기해 주지 않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참 잘했어. 역시 인내는 보상받는다. 라는 어떤 가치관? 역시 장기 투자가 맞아. 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이게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야 되는데 균형 잡힌 거,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게 호재가 한 번 있었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20%에 샀던 사람들은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이렇게 벌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싸게 샀고 플러스 호재가 떴기 때문에 ICT에서 승소했어요. 대웅제약에 대해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샀기 때문에 했지, 한 60%에서 매도를 했으면 상당히 이득을 벌었을 텐데, 그 다음날 바로 악재가 또 나왔거든요. 국내 식약청에서 판매 중지 처분을 이제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바로 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 플레이 같기도 한데, 결국에는 폭락을 해서 결국엔 제가 40% 다시 내려가지고 20%에서 매도를 했어요. 근데 20% 먹긴 먹었는데 아쉽죠. 40% 사실 어디서 나옵니까? 껌값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이에요. 400만 원을 날렸죠. 사실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이번에 많이 배웠고, 계속 읽어드리면,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뭐냐면, 대신 자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이익을 얻게 된 것이라고 느낀다. 그쵸? 예를 들면, 특히 단기간이 아닌 약 1년에 걸쳐 천천히 이익을 쌓아왔다면 그 이익이야말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본다. 돈을 두 배로 불렸다거니, $1,000나 벌었다고 말하는 대신 예전부터 $2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한다. 당신은 $200로, $2,000로 그 포지션을 청산하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마치 새로 시작하는 포지션처럼 느낀다. 더 좋은 다른 투자처가 있어도 당신은 오로지 그 포지션에 매달린다. 결국 그 포지션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게 가장 좋은 종목이죠. 이게 최고의 종목이에요. 메디톡스가 최고야. 저도 계속 지금 팔고 나왔는데 또 보고 있어요. 괜히 팔았나? 지금 또 들어갈까? 제가 분명히 매도를 했잖아요. 근데 또 들어갈까? 이게 되게 엄청나죠?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만약 거의 투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소액의 포커 게임조차 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자기와는 상관없는 귀한 남의 일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고다.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하면 그것은 10중 8구 고민거리를 안겨준다.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배워둬야 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확실하게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게임이 여러 가지 있다. 예를 들어 육상 경기에서 주자는 1마일의 레이스를 달려가면 거기가 목표 지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금메달을 하나 더 따고 싶다고 해서 다시 2마일을 달려도 소용없는 노릇이다. 그렇죠? 100m 달리기를 했는데 하나 더 따고 싶은데 나 100m 더 달릴 거야. 해봤자 필요가 없죠. 모든 에너지는 1마일 안에서 소모되어야 한다. 꼬린 테이프가 끊어지고 승자의 이름은 기록에 남겨진다. 모든 것이 끝이다. 주자는 레이스를 끝내고 휴식을 취하며 다음 경기의 레이스를 위해 다시 힘을 기른다. 도박이나 투기 세계에서는 그런 명백한 목표 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도박이나 투기 세계, 여기서 대자는 주식도 투기라고 봐요. 투자가 아니에요. 결국엔 투기다. 맞죠? 주식 세계에서는 그런 명백한 목표 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카지노가 폐업을 하면 포커 게임도 끝날지 모른다. 주식 투자도 당신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도산하거나 보다 큰 회사로 합병되면 끝을 내야 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기에서의 끝은 자신이 결정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대부분의 투기에게의 끝은 자신이 결정해야 된다. 투기가 주식 투자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대부분의 주식 투자의 끝은 자신이 결정해야 된다. 끝을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요령을 터득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 사람들은 그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마스터해야 하는 테크닉이다. 훌륭한 투자가에게 없어서는 안 돼. 노하우 중에 하나다. 끝이라는 것은 그 포지션을 청산하고 안도의 큰 숨을 몰아쉬며 잠시 여유를 찾는 시간이다. 레이스를 끝낸 주자처럼 당신은 트랙 옆에 잔디에 잠시 누워야 한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 끝났다. 할 만큼 했다. 메달은 땄다. 잠깐 여기 누워 승리를 만끽해보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야 할지도 모른다. 괜찮아. 졌지만 어쨌거나 끝냈으니까 후련해. 좀 쉬고 생각하자. Take a rest, take a break, 그리고 계획을 짜서 다음에 다시 도전하는 거야. 어느 쪽이든 당신은 정리의 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그렇다면 꼬린 테이프도 없고 라운드의 마지막을 알리는 종소리도 울리지 않는 투기에서는 어떻게 명확하게 끝을 낼 수 있을까? 특히 성공적인 포지션이 새로 시작되는 포지션처럼 느껴질 경우에는 말이다. 예를 들어 유니온 카바이드 주식을 아주 조금 샀다고 가정해보자. 아주 조금, 100만원어치 샀어요. 1000달러. 혹은 금에 투자했거나 집을 샀다고 상상해도 좋다. 이런 투기는 당신이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종료할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기 투자, 나는 조니 대표처럼 20년 가져갈 거야. 나는 끝을 정하지 않겠다. 라고 선택할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 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1% 먹고 빨 거야. 아까 말했지만, 그 사천, 처들이처럼 난 10% 먹고 10%에 매도할 거야. 라는 이제 정해놨어요. 이익률로 매도 시점을 정해놨고요. 이런 레이스에 기한은 없다. 일정한 시간이나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싸움을 끝내고 풀밭에 놓아야 할지 가르쳐주는 심판이나 코치도 없다. 오로지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스스로 종료를 선언하지 않은 한 레이스는 끝나지 않는다. 보조 원리 3은 이 끝에 어떻게 도달할지 가르쳐준다. 보조 원리 3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익을 얼마나 원하는지 사전에 결정해 두어라 입니다. 레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 지점이 목표치를 어디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조니 대표는 되게 싫어하죠. 목표가를 정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대주주장도 목표가를 되게 정하는 거 싫어해요. 애널리스트 목표가는 늘 주식시장에 따라서 변하죠. 결과론적으로 갑자기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현대자동차가 생각보다 지지부진하면은 지금 10만원 선인데 이번 주에 애널리스트가 12만 5천원 목표가를 조정했거든요. 근데 아마 현대차가 다음 주에 만약 꼬꾸라져서 다시 9만원으로 하면은 그때 애널리스트 목표가를 어떻게 정할까요? 아마 11만원, 10만 5천원 이렇게 정할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고 제휴국장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조니 대표도 의미가 없다면 조니 대표는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20년 가지고 있을 거니까. 사실 근데 여기서 주위에서 우리가 옥석을 가려진다는 게 아니고 옥석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기준치를 명확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려서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조니 대표나 대주주국장은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우량 성장주에 대한 투자는 목표가가 없는 거고,
일반적인 정통적인 투자는 아까 4,000원 쳐들이던 정통적인 종목 같은 경우는 10% 20%의 매도 기준을 정해놓는다라고 했어요. 저도 이 스위스 은행가가 가르쳐준 돈의 원리라는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책의 보조 원리가, 이 책의 보조 원리는 성장주나 모든 걸 아마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조니 대표처럼 20년을 가져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표 지점은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여기는 동의해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또 시장은 폭락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폭락하기 때문에 아마존의 목표 지점도 정해놔야 되고, 여러분이 애플을 보유하고 있고 정말 우량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목표 지점은 정해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폭락이 옵니다. 한번 끝도 없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스위스 은행가 막스 귄터는 뭐라고 하는지 읽어볼게요. 이것이라면 간단하게 청산 작업을 실천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지는 않다. 간단하지는 않다. 그러나 레이스에 끝이 없다는 막연함으로 매번 투자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어깨가 가벼워진다. 좀 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당신은 $1,000, 100만 원이네요,를 가지고 금 투자에 관심이 있다. 당신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 여기에 투자하자. 목표가 얼마든 상관없지만 터무니없는 금액 액수는 아니어야 한다. 절제된 목표가 이상적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절제된 목표가 이상적이다. 예를 들어 2년간 2배를 만들어 $2,000를 만들어 보겠다든지, 혹은 1년 만에 $1,500, 50%죠. 늘려보겠다는 것 식으로 말이다. 이것이 목표다. 레이스 도중에는 이 목표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미련 없이 끝내야 한다. 이런 방법이 얼마나 당신에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자. 출발점에서는 $1,000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2,000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그 $2,000는 보장되어 있지 않는 돈이다. 당신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테지만 거기에는 도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출발의 시점에서 $2,000에 대한 기대는 노력의 결과로 받을 상품처럼 보인다. 새로운 포지션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종료 지점처럼 생각된다. 바로 그 감각을 투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처음에 생각해 두었던 끝내기로 한 포지션을 새로운 포지션이라고 간주할 만한 합리적이고 강력한 이유가 없는 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반드시 그 포지션을 청산해야 된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생각해 주었던 끝내기로 한 포지션을 새로운 포지션이라고 간주할 만한 합리적이고 강력한 이유가 없는 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반드시 그 포지션을 정산해야 된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또 곡해를 하면 안 돼요. 대다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JP모건 110까지 갔었는데 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95인가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해서 14.51%로 마감했는데, $100로 정할까?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제가 $100 도달하면 매도를 해야지 라고 딱 했다 그러면 110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합리적인 강력한 이유입니까? 이건 지나가 보니까 지난 6월 중순에는 110까지 갔었는데 이번에 가지 않을까? 라는 욕심이 있잖아요. 사실 이번에 110 뚫고 120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저는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죠. 하지만 제가 손해봤습니까? 아니죠. 다만 역시 장기 투자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겠죠. 지나가 보니까. 그리고 제가 지나가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10에서 다시 꼬꾸라져서 90 초반까지 가니까 지나가 보니까 그때 팔았어야 되나?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든 매도 시점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110까지 갔는데 지금 꼬꾸라지는 기세다 라고 하면은 지금 매도하자.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다시 사자 라는 어떤 그런 전략을 내가 취했으면, 약간 유연한 전략이죠. 취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있어요. 지금도 생각을 제가 110까지 100까지 정할게요. 100까지 정했는데 110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110까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시장의 트렌드 흐름은 모르겠어요. 거치자 매크로라는 감각까지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제만의 매도 규칙을 정해놓고 100에서 매도하자 라고 정했어요. AT&T는 지금 8%인데 10%에서 매도하자 라고 정했어요. 정했으면은, 그리고 다시 한번 꼬꾸라지면은 그때 다시 사자. 제가 둘 다 이익을 보는 시점에서 현금으로 전환시킨 거죠. 그 다음에 다음 기회를 보자 라는 거죠.
이미 놓친 거를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라는 이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거기에서 끝이라고 정해놓은 레이스에 감히 머물러야 할 만큼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이유예요. 로 무엇이 있단 말인가? 충격적이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환경의 변화만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여기 써있네요. 저도 이 얘기가 본인에게 제가 방금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거든요. 본인에게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라고 막연한 이유는 상관없고, 코로나가 완전히 해제가 됐다라든지, 이거 백신이 나왔다라든지, 이건 완벽한 시그널. 이건 갈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보유를 하고, 110에서 팔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백신이 나왔어요. 라고 했으면은, 이거는 120, 130, 140, 과거에 140까지 갈 수 있다. 이건 장투값이다. 라고 새로운 매도 규칙을 정하는 거죠. 110을 도저히 내가 팔려고 그랬는데, 아니다. 이건 130짜리다. 코로나가 해제됐기 때문에 130까지는 기존의 130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때는 매도 규칙을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하게 강력한 신호죠. 근데 이 책에 나오죠. 단순한 변화가 아닌 그야말로 격변 말이다. revolution. 영어로 따르면 revolution이에요. 그냥 change가 아니고 revolution. 완전히 상황이 반전돼요. 완전히. 예를 들어서 미국 대선을 했는데 트럼프가 재선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야. 반전 터가지고 다른 사람 됐어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가 당선됐었을 때 주가 폭락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revolution이거든요. 상황이 반전. 아무도 트럼프가 될 거라 예측하지 못했다.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 단순한 기대 수준을 넘어 성공할 게 틀림없는 강력한 확신이 서는 이유 말이다. 코로나가 백신이 개발돼가지고 코로나가 완벽하게 없어질 거란 강력한 확신이 생기면은 여러분은 계속 그 매도 규칙을 전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여러분은 매도 규칙을 전하면 돼요.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되든 결국엔 주가는 주식시장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폭등을 하든 폭락이든 하든 근데 대다수는 폭락을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레볼루션, 엄청난 변화죠. 격변이죠. 가령 당신이 상품 선물에 투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냉동 오렌지 선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목표 지점에 도달을 하자 자신과 약속을 지키며 포지션을 접고 수익을 확장 지으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기상이변으로 냉해가 발생하여 플로리다의 오렌지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잠시 지켜보는 게 현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한 가지만을 의미한다. 종료되었다는 것 말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메디톡스가 계속 갈 거라고 기대를 했었고 과욕을 부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60%에서 4일째에 갑자기 오후에 5% 정도 초반에 오전에 장 초반에 5% 정도 하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후에 갑자기 10% 12%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공포의 하락을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했는데 그게 안 먹혔고 장이 마감됐죠. 오히려 그때 공포스럽지만 팔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나고 나니까 그 야손TV 야손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올팔레사.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라. 그 원칙이 저의 발목을 좀 잡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60% 지점에서 그냥 적당하게 이익이 실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가끔 듭니다. 하여튼 오늘도 또 끝까지 못 읽어드렸네요. 또 4편에서 좀 마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오늘은 정확하게 74페이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